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오늘 휴가를 가셔서 오늘 하루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권 교수와 오붓하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좋습니다. 예. 광복절 경축사 좀 한번 좀 다시 보죠. 네. 대북 메시지, 그다음에 대일 메시지, 그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북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 뾰족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씨의 광복절 메시지는 자유의 북진, 예. 뭐 반국가, 네. 뭐 예, 종북 뭐 이런 것 같이 상당히 남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많았고. 살벌했죠. 예. 근데 이번에는 둥글둥글했었다는 것을 좀 전반적인 제 인상으로 받았고요. 네. 대북 메시지의 핵심은 첫 번째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겠다. 그런데 이 체제 존중은 그간 남북이 맺은 여러 합의문에 나와 있는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따라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흡수 통일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차단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확인하면서도 이건 단박에 실현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임을 인정하고 비핵화 압박보다는 북미 대화와 평화적 권리 이걸 좀 강조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즉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불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접근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적 접근이다. 세 번째 제 눈에 띈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맙게도 생각하는 건데 9.19 군사합의를 이야기하면서 선제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왜 개인적으로 왜 고마우세요? 왜냐하면 군사합의를 당시에 뭐 기획을 하고 또 담당했었던 주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 때. 그렇죠. 예.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천명하였고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조치를 선행과제로 제시했는데 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작은 합의와 신뢰 회복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고요. 이 모든 것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는 참자, 인내였던 것 같아요. 인내. 네. 전략적 인내입니까 혹시? 그냥 진짜 선의의 인내. 이거 당장 북한이 호응도 없는데 왜 하냐라고 하지만 신뢰 회복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참고 가자, 인내하자. 사실은 인내를 먼저 얘기한 건 오바마였잖아요. 전략적 인내. 근데 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우 나이스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시 전략인데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네. 대북 전략이었는데. 근데 여기서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즉각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일들은 좀 해나가자 이건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 인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지금 저 남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당장 무슨 훈풍이 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하나 네. 해들어가다 보면 네. 반응이 올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접근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요, 결국은 체제 존중이라는 키워드, 흡수 통일이라는 배제라는 태도, 그리고 단계적 신뢰 회복이라는 방향,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인내심.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 통일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이른바 네이밍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주장한 거. 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네. 근데 뭐 그건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담대양 구상이라고 셀프 네이밍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2년 8월 15일. 네. 당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근데 공식적으로 제안한 그러면 전문가로서 담대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 자기 구상을 스스로 담대하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는 매우 담대한 거죠. 근데 담대함이란 야 너 진짜 담대하다라고 하는 건 제3자가 평가해 주는 거죠. 평가해 주는 내용인데 내가 담대하지요라고 하는 건데 내용이 참 담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윤석열 씨의 발언을 내용을 직접 인용을 하자면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뭐 딜하자라는 게 그 무슨 담대함이야. 그러니까 먼저 북한이 선 행동을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담대함이냐고.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보수 정부에서 전통적으로 나왔던 북한의 선 변화 후 보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대북 제안이 보다 더 정책적으로 구체화돼야긴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가 인내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인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보다 어찌 보면 민주정부 사기의 대북 구상이 담대하죠. 근데 제가 이 담대한 구상을 왜 꺼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른바 셀프 네이밍은 안 한 것 같아요. 그지 예. 않나요? 저는 그게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둥글둥글하다. 야 그게 그런 뜻으로. 예, 또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내용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담대한 구상이 담대하지 않은데 그 이름 자체로 그렇죠. 비난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 민주정부 대북 정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큰 맥락은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포용과 현실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포장보다는 네. 내실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는 것. 그렇지.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상주의적 낙관보다는 장기적 관리 전략에 무게를 두면서 그렇죠. 이제 국제사회와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으니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담대한 구상류, 보수류는 먼저 해. 그럼 우리가 세게 한번 쏠게 이런 것이라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빅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관점이 흡수통일, 체제 붕괴 뭐 이런 것일 텐데 그거 안 하겠다.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것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단계적 접근 이런 것은 이제 민주정부 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냉랭 이상이에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일단은 너희들한테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네. 너희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하잖아.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들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을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도 나와 있지만 남과 북을 분단된 것은 잠정적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다시 재규정했는데 북은 남북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인식하는 기본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을 그간 김여정 담화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7월 28일 날 김여정 담화가 나왔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대남 메시지예요. 서울과 마주 앉을 일 없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고요.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절 전날인데 이재명 정부의 확성기 철거 발언에 대해 김여정은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예, 그랬었죠. 그러면서 남측의 조치를 허망한 개꿈이라고 헛된 망상이라는데 말을 참 못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공개드리는 말씀인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이러한 언동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은 말을 왜 이렇게 못되게 하냐라고 면전에 대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뭐 아 그런 식으로 예, 나와요? 예.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저 기억에 그게 아마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의 어떤 설전이 막 오갈 때였나? 네. 그 건이 뭔지 좀 기억이 나는데 삶은 소대가리 얘기였는데 그거는 우리 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 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거든요. 그리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 도타드 우리도 몰랐던 미국 사람들도 몰랐던 영어 단어였는데 예. 그 하여튼 아니 근데 여기서 새끼를 빠지면 정말로 그런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쥐어 짜내는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직책이 좀 있는 것 있는 같죠? 것 같아요. 말을 그죠? 못되게 하고 일부러 예, 하루 종일 연습하고 그런 표현만 딱 이렇게 개발해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돌아가서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8.15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재밌는 일은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광복절이 80주년 정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소위 광복절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민족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조국해방 8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연설을 해요. 이때 누가 왔냐면 러시아의 하원 의장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하원을 두마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두마 의장이 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러시아의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은 알라스카에 가 있었던 거고 하원 의장은 뭐 서열이 되게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평양에 있었던 거예요. 같은 날에. 북러 관계는 끈적끈적하고. 근데 이때 김정은이 뭐라고 연설하냐면 북러 관계는 정말 너무 좋은 진짜 동맹이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언급을 잃지 않습니다. 즉 우리 대통령은 남북이 원수지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메시지 말고 대일 메시지, 특히 과거사 관련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둥글둥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실 말씀은 했어요. 과거를 직시하겠다. 예. 그러나 미래를 강조한다 이건데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명확히 병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사 언급은 간결하게 그리고 미래와 상생, 신뢰, 실용협력에 무게를 둬서 일본 방문을 앞두고 좀 균형된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미국 가기 전에 일본부터 들렀잖아요. 네. 그 전략 내지 의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일정이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쉽잖아. 그건 되게 중요한 면이에요. 우리가 미국 방문 후에 오고 싶었다면 일본 총리의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스케줄 맞추기 쉽지는 않겠다. 그거는 뭐 가장 심플한 설명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우리가 일본 먼저 가겠냐라고 하는 의도일 텐데요. 그것은 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만나봤으니 뭐 좀 듣고 싶어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만나면 뭐라고 하더나 뭐 이런 거 좀 체크 좀 하고. 세 번째는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한일 관계 정말 잘해볼 거야 실용적으로. 그게 미국한테 좀 던지기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가셔서 뭐 정확한 일정은 공개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연설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그걸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 한일 정상회담 뭔가 굵직한 뭔가 합의가 나올 여지도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방향성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일 관계 요래 변곡점, 소위 수교 60주년이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수교 60주년도 좀 고려가 됐겠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큰 메시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네. 이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한일 관계의 소위 어두운 면이라고 치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걸 앞에다 놓고 소위 크게 이 정권 초기에 부담을 안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그 과거사 발언에 수위 조절을 했다고 해석을 하면 네. 이시바 일본 총리도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것도 네. 역시 일본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서울과 동경 사이에 이런저런 메시지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니 아, 그럴 수 너네 있겠네. 총리는 무슨 메시지를 낼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니 예. 지금 좀 균형을 좀 맞춰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 패전 80년 공식 추도식,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예. 거기는 패전 공식 추도식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깊이 새겨야 한다며 직접적인 반성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렇지. 이게 일본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반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게 13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베 전과 아베 후로 나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강경 보수와 달리 침략, 가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반성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정부의 기조, 언론의 기조가 있는 거죠. 근데 예.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얼마나 정치 수명이 수상으로서 그렇죠.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죠. 차기 총리로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이즈미 농업상이죠. 네. 이 사람의 지금 이른바 뒤통수치기 행보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버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고이즈미 전 총리 네. 아들이죠, 아들. 예.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죠. 예. 어쨌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중일 농림장관 회담 차 서울에 방문을 했고 이때 이례적으로 현충원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제스처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현충원에는 우리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독립유공자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해요.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한일 우호 협력 메시지를 이 양반이 냈어요. 예. 곧바로 역사 왜곡 우익 세력에 적극 동조한 결정적 행동. 그래서 뒤통수치기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스쿠니 참배 자체는 군국주의 침략 미화의 상징이자 매년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낳는 행위인데 현충원 갔다가 한일 우호 협력 내고 바로 야스쿠니를 간 거죠. 예. 근데 이 양반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동시에 야스쿠니를 갑니다. 와, 부전자전이네. 네, 그래서 사과대 뒤통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저는 이걸 보고 떠올렸는데 아버지 따라했구만 그러면. 그러니까 신지로 장관의 참배는 형식적 반성이나 관계 회복 시도 뒤에 역사적 책임을 유예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상징하는 일본 정계나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익적 사고 방식. 뭐 참정당이 뭐 약진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메시지가 매우 실용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메시지 그 자체에 담겨 있듯이 우린 과거사는 반드시 직시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분석은 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사안 좀 하나 좀 여쭐게요. 네. 트럼프와 푸틴이 만났습니다. 네. 지금 돈바스 할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일단은 저도 심정이 복잡하더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바스를 내주면 그냥 전쟁 멈출게. 그거는 지난 3년 이전부터 응.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소위 푸틴 혹은 러시아가 주장했던 내용과 대동소이 혹은 정말 똑같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돈바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긴 얘기를 짧게 드리면 동우크라이나, 서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동우크라이나는 뭐 실제로 슬라빅 언어권이기도 해요.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토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도. 게다가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지역이어서 이건 반드시 수복해야 될 거예요. 상징적으로라도. 예. 근데 제가 심정이 복잡했던 것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갔었던 2월에서는 그렇게 왜 옷이 그 모양이냐고요? 옷이 왜 그 모양이냐, 왜 양복을 안느냐, 너는 카드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면박을 좀 핍박을 줬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환대를 해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좀 위로를 받아야 될 측은 젤렌스키인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트럼프는 트럼프식의 현실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변경된 현상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누구죠? 네. 부통령인가 장관인가 힘에 의한 평화 이거 강조했던데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거 그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했던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회담은 상징 중심의 외교 이벤트였어요. 레드카펫 환영이 있었고 군용기, B2 폭격기 퍼레이드가 있었고. 그러니까 연출을 한 거죠. 그러나 반면에 실질적 성과가 부재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만나서 실질적 성과가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만. 그리고 푸틴이 다시 한번 미국 땅을 밟으면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하필이면 알래스카였을까? 푸틴의 발언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푸틴이 이제 모두 발언을 러시아어로 했는데 예. 그 해석한 걸 들어보니 알래스카,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이웃 국가이다. 사실 베링 해협에 섬이 뭐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원래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고 그리고 알래스카에 와서 보니 러시아의 문화유산이 많더라. 그러니까 지명도 러시아의 지명이 많고 정교의 교회도 있고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히틀러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 비행기 급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알래스카에.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과 러시아는 가까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도 어쨌든 러시아를 자기네 영토로 불러들인 것이니 나쁘지 않은 것이죠. 네네네네. 근데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푸틴이 회담 후에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는 걸 언급해요. 그래서 영어로 루트 컷을 하는데 이거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성향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였고 이게 특이하게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 지도자 중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한테 전화해서 야 돈바스 떼자. 또 전화를 합니까? 네. 떼서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푸틴의 돈바스 할양 그리고 전선 동결 제한이 있고 이거는 이제 유럽의 리더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니 근데 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뭔데 떼자마자 이 얘기하냐? 점령을 했으니까요. 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죠. 그러니까 돈바스라고 하면 정확하게 도네츠크, 루안스크 요 지역인데 우크라이나 산업과 그리고 에너지 핵심입니다. 근데 젤렌스키가 이걸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당장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항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 받아들이면 국내적인 저항, 욕먹음 뭐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회라는 것이 강성인데 까딱하다 매국노가 되고 매국노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서 채워줘야 돼요. 소위 안전보장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반대급부가 뭐냐? 뭐냐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나토 가입이냐? 그건 아니다. 혹은 그럼 나토 가입과 비슷하게 서방 국가들이 그래 네가 다시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나토 국가 회원들이 침략 당한 것처럼 다 도와줄게라고 하는 조약이 있을 것인지. 조약. 아니면 그래 네 알겠어 그러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미군을 거기다 주둔시킬 것인지. 그렇지. 미군 주둔. 뭐 여러 가지 패키지 돌아다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땅을 떼어줘야 된다면. 그건 큰 문제죠. 이게 지금 균형이 맞겠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18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일일 텐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백악관을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님 됩니다 안 됩니다 좀 논의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게 돈바스 지역을 떼어주면 그러면 해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다 물러나겠다도 아니잖아요. 전선 동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휴전을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평화협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우크라이나의 소위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네.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우리 1953년 7월 27일 날 맺었던 한국 전쟁의 휴전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대부분의 유럽의 정서는 이 전쟁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한 푸틴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뭐 거죠. 언론을 보니까 제2의 얄타 회담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근데 말 그대로 지금 몇 차례 이제 언급했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네. 이거를 사실상 용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도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저희는 이렇게 근데 또 대만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절대 반대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결국은요 이상해요. 음. 트럼프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해 바뀐 현상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 미국 패권을 지지했던 세 가지 기둥 중 두 가지가 이미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면 제국주의 시대의 부활 아니니까. 자유주의에 가장 중요했던 그 자유무역 체제 이미 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 아닐 거고 관세 때문에. 두 번째는 국제주의 혹은 국제기구, 국제법이 지향한 주권 존중이라는 것은 영토 존중인데 이게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면 그럼 나머지는 미국의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죠, 경제력. 근데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국방비 증가해. 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지금 매우 혼동스러운 거죠. 아 그러니까 무력이 좀 센 나라가 딱 가서 딱 깃발 꽂고 여기 우리나라 인정해. 그럼 오케이. 이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러다가 만약에 트럼프식 모델로 돈바스 띄워주고 어느 정도의 안전보장 해주면 끝나잖아요.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노벨상까지 받으면 뭐 힐러리가 한마디 했던데. 뭐라고요? 뭘 해주면 그 노벨상 추천해주겠다고 그랬던데. 그것도 우크라이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동맹 관리자라기보다는 그 자신을 거래 중재자라고 표현하면서도 결국은 패권적 리더 십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는 이 길목이 그리 가볍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젤렌스키로 돌아가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나 안 받아 해버리면 그다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일단은 무기 지원 더 이상 못해. 이런저런 지원 못하겠다. 돈 내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도와줬으니까 정산할 거야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약소국으로서 침략도 당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정산되죠 미국한테. 근데 땅을 떼어내라라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 가치 외교라고 했는데 그 가치보다는 이제 비정한 이익. 그렇죠. 이익의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뭐 말씀하셨듯이 제국주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와중에 그 며칠 있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데 참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